스탠다드 브릿지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기업의 이영복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큐베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인큐베이팅이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국내에 처음 도입을 해서 현재 10여 년 이상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 10평대에서 100평대까지 다양한 업종의 브랜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약 35개 정도 브랜드, 매장 수로는 한 3,300개 정도의 그 전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 하면 그 개인 번성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기존의 프랜차이즈 기업, 대기업을 비롯해서 프랜차이즈화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저희 고객 대상이 되고요. 그 자들이 처음에 브랜드를 시작할 때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랄지, 인테리어랄지, 법률적인 물류에 관련된 부분, 모든 프랜차이즈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브랜딩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같이 영유하고요. 그 부분의 주요 부분인 브랜딩에 관련된 영업 확장성, 가맹점 확장성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류 어떤 수익화에 대한 개선 사업과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기업 간의 M&A 사업도 신규 브랜드,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것은 각 지역 상권의 분석력입니다. 그게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용인에 2억 정도의 주점에 1층에 45평에 전면이 2면 정도 나오는 점포를 구한다. 이런 경우에 일반 본사 같은 경우는 필드를 나가지 않으면은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전국의 각 상권에 평형별로, 업종별로 이게 다 리스트업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창업자들이 원하는 점포에 대한 어떤 서칭력이라든가 그런 서칭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장의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의 기본은 입점시킨 매장의 매출 대비로 확장성의 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계약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입점시킨 매장에 대해서 매출 대비 베이스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구조를 갖고 가다 보니 기존의 본사에서 본사 직원들이 인바운드 받아서 영업하는 그런 방식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회의하시는 모습을 보셨지만 제일 1순위로 저희가 인격으로 저희 내부의 그 자체 직원의 인격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입점시킨 매장의 매출 추이가 첫 번째로 분석되고 그 매출을 계속해서 개선하거나 관찰하는 그런 내용, 또 그 매출이 만약에 하락됐다 하면 그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마케팅 툴 이런 것들을 같이 브랜드 본사와 함께 계속 브랜딩해 나가는 역할을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본사의 어떤 매출에 따른 물류 수익, 예를 들면 A라는 본사가 물류 수익이 A 정도의 물류 수익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시작을 하면 그 브랜드의 모든 부분, 디자인, 점포의 컨셉, 물류 시스템, 심지어 소스, 로직, 배송에 관련된 부분부터 다시 다 재체킹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면 개선되는 부분의 금액이 상당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상당수 발생한 부분에 관련된 것들과 등등 해서 본사가 수익 구조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쉐어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은 일단은 열정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영업이든 인큐베이팅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 사실 무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기획자 출신이 영업을 알 리 없고 상권을 알 리가 없죠. 다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칙으로 다 만든 것이고요. 35개 정도의 브랜드를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약 3,000개 이상의 매장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쌓였던 노하우들이 이제 저희의 최대의 장점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사이트에 대한 분석이 저희는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종의 선택이라 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목에 대한, 장소에 대한, 사이트에 대한 분석이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한 시작이다 보니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 사이트에서 매출이 높게 올라오다 보니 전반적인 그 사이트에 대한 그 확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거죠. 그 점주들의. 그래서 그 안테나 샵을 본 매장의 일반 창업자들이 또 그 브랜드를 또 하게 되는, 또 그 매출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브랜드의 생명력을 같이 가져가는 긍정적 순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라면 입점시킬,
업종별로 A라는 브랜드가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뭐 100개든 200개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100개 정도의 입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잡았다면 저희는 3배수의 점포를 준비해 놓고 인큐베이팅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개 입점시켜야 될 매장에 300개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00개 중에 제일 잘 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들어간 입점된 매장의 매출이 결국은 홍보 효과가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누가 가맹점 내달라고 하는데, 누가 프랜차이즈 하자고 하는데 전문가 같지는 않고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음식이나 본인들이 외식업이라 하면, 아니면 서비스업이라 하면 본인 매장이 어쨌든 번성점포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그 메리트만 갖고는 프랜차이즈 하기는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라 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라 하면 그 음식에 대한 고유성 외에 네이밍이라 할지, 뭐 법률적인 거라 할지, 뭐 브랜드의 컨셉이라 할지, 뭐 매장의 컨셉이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디자인부터 같이 다 해나갑니다. 근데 원청자가 그 아이템에 대한 뭐 아집을 피우면 시장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겠죠. A라는 지역에서는 그 소위 먹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화 또는 세계화하기 위한 과정 속에 브랜딩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일단은 1차적으로 다시 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가맹사업에 영향이 없게, 문제가 되지 않게 법률적인 부분을 다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은 창업자들이 봤을 때 프랜차이즈화 됐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직영 매장이, 아니면 뭐 사무실이, 인력 구성원이, SV들이 뭐 이런 것들 다 갖춰져야겠죠. 그렇게 갖춰진 다음에 가맹 영업이 시작이 됩니다. 가맹 영업이 이제 확산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 100개 때, 200개 때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 단위, 월 단위, 반기, 연 단위로 컨퍼런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눠서 쭉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물류 수익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잡은 상황인데,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물류 수익을 잡다 보면 제약이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은 본사가 매장이 확장함으로써 수익화하는 시점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지속적인 로열티 수급과 물류의 어떤 안정성, 또는 물류의 이제 그 수익 구조의 안정성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확장성이, 파급 효과가 떨어졌을 때 이쪽에서 수익 구조가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국내에서 저희가 제일 잘 잡고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안정이 되어지면 최근에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선택한 M&A 시장도 그 다음 단계까지 마무리를 지어집니다. M&A는 국내 기업 간의 M&A도 가능하고요. 어떤 자본력에 의한 M&A도 가능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 브랜드 M&A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아이템자의 의사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뭐 이영복 대표를 만나면 뭐 몇 개 이상은 충분히 될 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이렇게 루머처럼 많이 이렇게 시장에 깔려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면 몇 년 내에 몇 개 정도에 대한 개념은 자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시장에 그런 짧은 속도로 파급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대다수가 생명력이 적습니다. 저희도 학습을 했고 시장도 학습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연간 사업 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또 오픈된 매장이 지속성을 갖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저희가 목표 개수로 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하고 상의를 해서 연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시간을 쪼개고, 목표를 쪼개고 전략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 방식은 뭐 그렇게 가고, 그 개수를 저희 계약 관계에 뭐 확정적으로 표시해드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로또가 되겠죠. 너무 한 업종에 카피 브랜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장을 장악해버리니 그 외에 다양한 괜찮은 업종들이 길을 못 피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다양한 개수로 뭐 먹거리 시장이든 외식 시장이든 프랜차이즈 시장을 좀 고루고루 장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요, 뭐 앞부분만 시스템만 컨설팅 해달라,
소위 영업만 해달라, 아니면 물류 시스템만 잡아달라, 아니면 M&A만 해달라, 이런 어떤 특정 파트만 떼내서 해주는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턴키로 전체적인 브랜딩을 특정 기간까지만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M&A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해 드리는 케이스는 있긴 합니다. 저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은 브랜드별로 처음에 미팅하실 때 원하는 개수도 틀리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수익, 총액도 틀리고 그다음에 뭐 인생의 뭐 목표점도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근데 개수가 100여 개가 안 돼서 이해하심에도 그 수익 구조가 꾸준하셔서 점주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셔서 만족시킨 브랜드도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브랜드라고 저는 보고요. 개수가 500개 이상 저희가 나간 브랜드들 중에도 본인이 더 성장세에 대한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브랜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저희는 아웃소싱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하면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 저희 케이스는 너무 단기에 아이템이 확장했다, 단기에 끝나버리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음에도 시장에서 소위 뜨는 브랜드가 발생을 하면 미투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해진 사이트와 정해진 창업자를 나눠먹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같이 몰락을 하죠. 그런 케이스도 저희는 느껴봤고요. 또 하나는 재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불강력적인, 그게 무슨 뭐 대지에 관련된 거든 소에 관련된 거든 파동이 일어나든 균이 일어나든 어떤 식자재 문제 수급에 관련돼서 갑자기 그 브랜드가 확장을 못하는 거죠.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패 사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분들 중에 본인 브랜드가 그렇게 짧은 생명력을 갖고 가변적으로 변하기를 원하면서 브랜딩을 하시는 오너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 뵌 분,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은 브랜드에 대한 애착 정도가 뭐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깊으십니다. 근데 그게 시장의 다변화성이나 불변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본인이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상황이 소위 얘기하는 시장의 가변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변성을 지켜내려면 본사 다 브랜드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역량이 깊이 관여된 브랜드의 영속성을 위해서 마케팅이라 할지 매장의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가변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업계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전혀 뭐 인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그 스타 강사 출신이었고요. 수학 강사 출신이었고 입시학원을 경영을 했었고 입시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주변에 프랜차이즈 대형 학원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프랜차이즈에 사실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 학원이라는 것이 시스템은 좋으나 개별성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습에 대한 진단이나 티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했죠. 하지만 그 브랜드의 브랜드력으로서 마케팅력으로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굉장히 많은 원장님들이 영향을 받으셨죠. 물론 저희도 영향을 받았고 저희도 예약을 받아가면서 했던 고등생을 전문하는 입시학원이었는데 저희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시스템이나 학습 티칭력이 좋은데 저자들보다 우리가 더 프랜차이즈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공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 서적들 짜집게 해놓은 서적들 읽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공부를 하면서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액센처나 아덴드슨, 벤 & 컴퍼니 같은 이런 유수의 기업들처럼 국내에는 왜 프랜차이즈 컨설팅이 없을까? 그러면서 컨설팅 회사들이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거리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프랜차이즈 전문 과정을 그 대표님하고 같이 서포팅해 나가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수많은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으시고 본인 점포 또는 본인 기업을 좀 더 전문화된 프랜차이즈 회사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니즈는 교육도 좋고 컨설팅도 좋지만 실무적인 전사적 실행 능력이 갖춰진 그런 인큐베이팅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찾아본 결과 외국은 인큐베이팅이라는 개념의 의미의 컨설팅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사에 직접 투입이 돼서 특정 기간 동안
A부터 Z까지 모든 분야를 같이 브랜딩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시작을 해 나가게 됐습니다. 옛날 생각나는 건데요.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은 제가 일단 너무 많이 몰랐던 부분이었던 사업 분야였고, 그 이유는 국내 최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로 직접 다 뛰어야 되는 것이었고, 또 가장 큰 어려움은 인식의 변화를 제 스스로 타인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본사에 영업부서, 마케팅, 기획, 물류, 점포개발, 인테리어 모든 부서가 다 있는데 그것을 턴키로 아웃소싱을 줘라. 이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몸으로 다 직접 체험하다 보니 사실 몸도 굉장히 아팠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전 직원이 매일 밤 오전부터 필드를 뛰어서 밤 12시에 회의를 하게 된 이유도 거기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이라 할지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성공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 프랜차이즈 시작을 할 때는 최소한 스탠다드 브릿지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그게 더 영속성에, 지속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지금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실 예전에는 그 소위 업계에서 조금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다 포진이 돼서 이런 그 개인적인 퀄리티, 개인 커리어에서 퀄리티 높은 친구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보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몸소 직접 다 뛰면서 경험하면서 직접 실무에서 전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브랜드장이라고 하는 이 직원들의 포지션은 본인들이 맨 바닥, 소위 얘기한 점포 개발부터 해서 영업부터, 저희는 일단 브랜드가 시작이 되면 주방부터 집어넣습니다. 본인들이 주방에서 직접 다 주방일 해보고 서빙 해보고 가게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저희는 들어와서 1년 이내는 대화를 안 시킵니다. 저희끼리의 언어인 한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권인데 그 상권을 알아듣지 못하면 대화에 껴주질 않습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상권을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회의에 낄 수도 있고 대화도 되는 거고, 그 시점부터 본인이 맡은 브랜드가 100여 개 이상의 전개를 경험해 본 친구들만이 본부장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이 본부장 타이틀을 단 친구들은 업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런칭을 했을 때도 일단은 많은 좀 질타와 예를 들어서 좀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과연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맞냐? 안착될 수 있냐?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시킬 수 있겠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직 성공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안착은 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컨설팅사, 부동산 회사, 아니면 개인 컨설턴트들이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은 500개까지 전개해 보신 분이 500개를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그 경험식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한 분야의 전문성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류라 할지 소스라 할지 모든 상권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한 회사가 턴키로 다 경험을 해서 제공해주는 아마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자회사, 그러니까 타 회사들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저희 밑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야 저희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경쟁을 하다 보면 같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창업자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고자 하는 고객 기업들은 더 시장이 많아져서 더 많은 수요의 인큐베이팅 업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자들이 비교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저희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들하고 일을 할 때 더 큰 효과를 내는 학습 효과를 저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의견 드렸던 것처럼 물류 수익이 잘 나오고 있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개선 컨설팅 개인이 못합니다. 기존의 인큐베이팅 업체들 당연히 못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또는 국내 기업 간의 M&A 어떤 이런 프로젝트 개인들 인큐베이팅 기존 업체들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프랜차이즈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단순히 국내에서 매장 몇 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글로벌하게 또는 더 큰 시장, 대기업 간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는 프랜차이즈가 모든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인식, 어떤 불안함, 어떤 신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부단 본사의 잘못과 또는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분쟁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걸 잘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 창업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구조나 시스템이 갖춰진 본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로 보고요. 그 많이 정확한 시스템과 정확한 룰, 또 지속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을 저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모델 외에 M&A 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큰 포지션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자에 제가 목적을 두고 해외를 좀 여러 나라를 목적을 두고선 쭉 탐방을 쭉 해봤습니다. 역시 국내 시장만으로는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인큐베이팅 모델이 됐든 국내 브랜드의 M&A 시장이 됐든 글로벌하게 나가는 것이 스탠다드 브릿지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